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를 보고 놀라신 분들 많을 겁니다. 0시 기준 62만 1,328명이 늘어 누적 확진자 수는 825만 명을 넘었었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40만 명을 넘어선 지 하루 만에 60만 명대에 진입한 건데요. 방역 당국은 이 중 7만 명은 앞서 통계에 집계되지 못한 인원으로 어제 하루 확진자 수는 약 55만 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정부가 내놨던 정점 규모를 훨씬 웃도는 수치인데요. 이처럼 매서운 코로나 확산세 속 정부는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거리두기 완화를 시사했는데 고민이 깊어질 듯한 모습인데요. 관련 내용 이슈오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6시 기준으로 30만 명 정도, 그리고 앞서 살펴봤듯이 50만 명대, 60만 명대를 계속 확진자 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존의 위중증 관리에 집중하겠다라는 발표를 한 바는 있지만 이렇게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다 보면은 통계적으로 위중증 환자 수도 증가할 우려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정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델타 대비 오미크론 자체가 위중증 화율이나 사망률이 더 낮은 걸로 평가는 되고 있거든요. 뭐 3분의 1에서 최대 4분의 1 정도가 낮은 걸로 평가는 되는데 일단 절대 수치, 그러니까 신규 확진자 규모가 늘어나게 되면 아무리 비율이 낮아졌더라도 발생하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절대 수치는 그만큼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지난 12월 델타 때 유행 당시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방역 당국에서 얘기하는 거는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원성이 낮다 보니까 그러니까 위중증 환자를 위주로 해서 관리를 하는 게 지금 최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규 확진자 규모가 늘어나게 되면 상황은 안 좋아지고 유일하게 제가 보는 견해에서 위중증 환자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신규 확진자 규모를 줄여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뭐 하루에 60만 명 정도까지 나오게 되면 한 시차를 두고 뭐 1, 2주, 2, 3주 이렇게 해서 위중증 환자 사망자가 이어지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정점의 시기와 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지금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단계가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일정 부분 이제 변수가 없어야지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계속 방역 조치를 지속적으로 완화를 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할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전문가들도 예측하기 상당히 어렵다. 실제 그 질병관리청에서 주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수의과학적인 모델링을 해서 예측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여러 가지가 생기게 되면 실제로 예측치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 방역 당국에서 이 수리과학 모델로 나온 예측치 하나만에 가지고선 대응 방법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측치가 빗나갔을 경우에는 대응 방법이 잘 안 맞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된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시나리오에 맞는 각각의 대응 방법을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둬야지 어떤 혼란이나 아니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62만 명, 뭐 누락됐던 부분까지 생각하면 55만 명 정도라고는 하는데 이게 지금 PCR이 좀 의무화가 되지 않으면서 어찌 보면 확진은 되는 과정이 좀 간소화가 됐단 말이죠. 그 부분이 고려가 돼서 이제 이렇게 숫자가 늘어났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PCR을 기존처럼 하더라도 이 정도 숫자는 나왔을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PCR 검사에서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로 진단 체계, 그러니까 확진 체계를 바꾼 점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을까? 저는 일정 부분 영향은 있었을 거라고는 보는데 아주 크게 영향. 지금 그러니까 어제 발표된 신규 확진자가 물론 그 오차가 있었다라고는 하는데 이걸 차치하고 42만 명에서 오늘 발표된 게 60만 명대를 보였다. 이 정도까지 영향을 주진 않는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든 자가 검사든 위양성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 받으신 분들이 PCR 받았을 때 양성이 나오는 비율이 94.7%거든요. 그러니까 약 5% 정도가 위양성, 가짜 양성인데 그렇게 되면 산술적으로 5% 정도에 해당되는 최대 5% 정도 해당되는 분들이 더 추가돼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행은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만으로 확진하는 게 아니고 기존처럼 선별진료소에서 자가 검사를 하고 양성 받으면 PCR을 하는 게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5%보다 퍼센트는 더 낮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어찌됐든 뭐 이러한 산술적인 계산법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근데 한 가지 또 여기도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신속항원 검사 진단 검사 받는 참여도가 달라질 수는 있다. 근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그렇죠. 정도 변화가 됐는지. 그러니까 이 대조군이 없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 진단 검사 시스템이 바뀐 게 신규 확진자 규모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외국의 사례와 비교를 해봤을 때 일단 뭐 미국 등의 외국은 이미 정점을 찍고 지나간 상황에서 우리나라 지금 확진자 수가 전체 인구 대비로 했을 때 15% 정도거든요. 외국에서 인구 대비로의 확진자 수 비율을 봤을 때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 더 심각한 겁니까? 아니면 비슷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은 해외 사례하고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해외는 적극적으로 진단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거든요. 네. 초창기에 대응이 상당히 부실하면서 너무 많은 확진자들이 감염자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진단 검사를 거의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점에 도달했을 때 뭐 대표적으로 영국 같은 경우가 22만 명에서 정점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았을 거라고 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 인구가.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현재 상황하고 단순 비교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언론에서는 보도가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확인한 바로는 게 정부 사이트였거든요. 네. 독일 같은 경우가 2월 중순에 20만 명대에서 그러니까 25만 명 정도에서 정점을 보였다라고 독일의 전문가들이 평가를 했었는데 지난 며칠 전에 3월 15일 날 일일 신규 확진자가 73만 명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에도 2월 중순에 정점에 도달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한 달 동안 단계별로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3월 달,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신규 확진자가 70만 명을 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참 고려를 하고 참조를 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내일 조정된 거리두기가 발표가 될 텐데 물론 아직 어떤 내용일지는 확정은 안 됐겠습니다만 알려지는 바, 또 언론들이 좀 예측하는 바로는 완화가 될 것이다. 완전 해제까지 가능성까지도 지금 거론을 하고 있단 말이죠.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방역 조치를 완화할 단계가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강화할 단계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확진자 규모가 뭐 지금 60만 명을 보인 게 일시적일지 아닐지는 조금 경향을 좀 추이를 보기는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60만 명대의 신규 확진자를 보였다는 얘기는 그로 인해서 위중증 환자가 상당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물론 방역당국에서는 지금 얘기하기로 중환자병상 가동률이 한 65% 정도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방역당국에서 얘기하는 거와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일선에서의 목소리는 전혀 다르거든요. 거의 지금은 포화 상태고 더 이상 의료 시스템의 일부 병원 같은 경우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부에서 하는 얘기하고 일선 현장에서 하는 얘기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위중증 환자가 되신 분들은 보통 20만 명대 신규 확진자 규모에서 감염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차가 있으니까요. 30만 명, 40만 명 계속 넘어섰고 60만 명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이후에 위중증 환자는 굉장히 늘어날 수가 있다. 그리고 위중증 환자도 현재 산소 치료를 하는 분들만 카운트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위중증 환자하고 발표되는 수치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포화 상태에 도달했을 때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되면 더불어서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 위중증 환자 수와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는 경제적인 여파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완화적인 기조로 전환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백신에도 계속해서 접종을 해야 한다는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5세에서 11세 백신이 3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안전성에 대한 국민청원이 계속 등장하고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강한 상황이거든요. 의학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임상 결과에 따르면 5세에서 11세, 물론 이 항원량, 그러니까 그 백신의 항원량 자체가 성인 대비 3분의 1 용량이거든요. 일단 안전성을 보다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방안을 했는데 어찌됐든 임상 결과는 성인과 유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작용 측면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mRNA 백신 자체가 그렇게 안전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맞았는데 지금 12세에서 17세까지 연령대들 중에서도 특히 어린 연령대는 수용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보다 더 어린 연령대들은 한참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백신 맞고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이상 반응 이것만 볼 게 아니라 새로운 플랫폼인 mRNA 백신의 장기 이상 반응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접종을 맞은 지 한참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보고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원에서 5세에서 11세 그 어린 연령대들에 있어서 mRNA 백신이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신을 2차 접종까지 했는데 코로나에 감염이 된 상황에서 3차 접종을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기본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제 예를 들면 저는 2차 접종 맞고 3개월이 딱 됐을 때 3차 접종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1, 2차 접종 때 큰 이상 반응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1, 2차 접종 때 큰 이상 반응이 없었으면 3차를 맞으시는 게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이라도 시간이 지났어도 어느 정도 이제 항체 수준은 점점 감소를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부스터샷, 그러니까 추가 접종을 하게 되면 다시 항체가가 크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진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코로나에 감염이 된 사람 입장에서는 또 백신을 접종을 감염될 때 나은 사람 같은 경우. 완치자가 백신을 네. 맞아야 되냐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완치자, 그러니까 코로나에 감염되신 분들이 어느 시점에 감염됐는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델타가 유행할 때 또는 그 이전에 감염되신 분들은 당연히 시간이 많이 지났고요. 그리고 이전에 코로나19 바이러스하고 심지어 델타하고도 그리고 현재 유행하고 있는 오미크론은 항원 특이성이 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염되신 과거에 감염되신 자연 면역이 실제로 오미크론에 대해서 얼마큼 효과를 보일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오미크론에 감염됐다가 완치되신 분들은 실제로 시간상으로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굳이 이 시점에 맞으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백신하고 자연 감염하고 어느 게 면역학적으로도 효과가 좋으냐. 저는 개인적으로 동일한 조건이라면 자연 면역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세포성 면역, T세포 면역까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또 변수가 있는 부분이 자연 감염에 의해서 자연 면역이 형성되신 분들이 체내에 어느 정도 바이러스가 있었는지가 확인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개인적으로 차이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백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런 어떤 변수를 좀 완화시켜준 그렇죠. 네. 부분이 있는데 감염에 의한 자연 면역은 이런 부분이 더 폭이 크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걸려서 격리를 한 다음에 7일이 지났는데도 키트 검사를 해보면 양성이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또 증상이 계속 지속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안심하고 생활에 복귀를 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감염되신 분들이 자가격리 기간이 7일로 단축된 거는 사회 활동, 그러니까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서 단축을 시킨 거지. 물론 방역 당국은 7일 정도, 7일이 지나게 되면 전파를 시킬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저는 그거를 완전히 그렇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 감염됐을 때 물론 독감하고 자꾸 코로나19 특히 오미크론을 비교해서 저는 이건 맞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오미크론은 오미크론이고 독감은 독감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 오미크론에 감염돼서 병원성이 델타보다 낮다라고 해서 그냥 일반적인 감기처럼 치부할 부분은 아니다. 분명히 감염되신 분들이 임상 증상이 상당히 심한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리고 감염되신 분들 등의 주위에서도 한 몇 주가 지나고, 그러니까 한 달 이상이 지나도 특히나 기관지염 증상을 많이 보입니다. 기침이나 가래 같은 걸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오미크론이라는 소나기가 올 때에는
피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면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개인 방역이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